우리나라 경우에는 공천 방식을 상향식을 사용했던 방식이 17대 때 한 번 있었거든요. 제가 페이퍼에 자세히 썼지만 17대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이제 6% 정도 공천을 상향식 공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한 30% 조금 넘게 그 상향식 공천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오는 효과를 전체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향식 공천을 사용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정치학 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약간 독특한 한국에 있어서 독특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천 방식을 저희가 얘기할 때 제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발제문을 보니까 적혀 있긴 하던데요. 상향식 공천이라는 말은 조금 한국에서 특수한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천을 얘기할 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공천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지방 분권식이냐 아니면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중앙 집권식이냐로 나누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이제 엄격하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관료제적 방식이냐 아니면은 몇몇 당의 중요한 인사들이 후원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후원제냐 하는 것이 이제 이 두 가지 큰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주로 이루어졌던 방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후원제입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하향식 방식, 즉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공심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 공심위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관료제 방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제가 다른 논문에서 18대 총선의 경우에 이제 공천이 이루어졌던 방식을 좀 살펴봤는데 공심위에서 이제 그 심사를 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 내규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이제 크게 네 가지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필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새로운 인물을 공천함으로 인해서 정당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물갈이하고 어떤 새로운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인물들을 공천하는 방식이 정치적 필요성입니다. 여성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공천이 이루어지게 될 때 굉장히 공천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인을 많이 등용하면서 여성과 같이 소외자를 많이 등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제스처로서 여성이 공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잠깐 그 선생님 얘기도 나왔는데 지역적 안배라고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지역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느 지역 출신을 공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적 안배가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경우에는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좀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재정적인 측면입니다. 특별 장비라든지 당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공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의 경우가 당 내부의 역학관계,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계파 간의 어떤 그런 안배를 통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네 가지 측면에서 공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심위에서 규칙을 가지고 공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규칙이 전혀 소용이 없는 그래서 사실은 뭐 하향식 공천이 외국의 경우에 봤었을 때 민주적인 국가에서 봤었을 때 하향식 공천이 절대 나쁘지가 않고 또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하향식 공천을 했었을 경우에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많이 공천되지 못하고 정당하게 공천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케이스들은 바로 그것이 그 엄격한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관료제가 아니고 그지 후원제적인 또는 다른 이유로 정치적인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집권적 방식하고 지방 분권적 방식인데요. 잘 알다시피 이제 영국이 대표적으로 지방 분권적인 방식으로 공천을 하는 케이스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각 지구당에서 공천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당 중앙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공천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앙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잘 알려져 있는
지역적 일꾼을 공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고, 영국의 경우에 이제 그 블레어 내각이 들었으면서 블레어가 공천혁명에 따라서 여성을 굉장히 많이 공천을 했었는데, 이 경우에 지역에서 이제 그 숏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중앙에 올려서 그것이 공천을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성에게 유리했던 방식입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여성의 공천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국가인데, 이런 경우에도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성들을 공천을 해서 그 여성들이 이제 그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하향식이라는 말과 상향식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 놓은 약간 좀 그 신조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한국에 사용하는 상향식이라고 하는 말은 중앙에서든지 지구당에서든지 정당원이라든지 일반 유권자가 포함하는 광범위한 선거인단에 의해서 공천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17대 때 국민 경선제도라든지 조금 광범위한 개념에 있어서 그 공천이 이루어졌던 방식이 바로 상향식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하향식의 공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선출직의 선정위원회, 한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공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선출직의 선정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향식이라 그래서 결코 여러 가지 어떤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외국의 경우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규칙과 선정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심사하게 됐었을 때 비교적 여성의 정치 참여에 유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경우 이제 그 17대 때 나타났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상하식 공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1990년대에 들어와서 외국의 경우에도 이 상향식 공천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페이퍼에 몇 가지로 썼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이 상향식 공천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지자를 설득하고 조금 더 광범위한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당에서 폐쇄된 공천 방식을 버리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제 참여자들을 받아들여서 공천을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공천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기존 권위에 반발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공천하기 위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어떤 그런 선거인단을 마련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천을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이익을 주장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이제 상향식 공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구에서는 1990년대가 지나면서 그 상향식 공천 제도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새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연구들을 해보니까 정말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천이 이루어졌냐를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17대 그 상향식 공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로 여기다 적었는데, 우선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상향식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상향식이 별로 아니었다. 상향식이라고 하기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었냐 하면은 선거인단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불균형이 심했고요. 예를 들면 20, 30대 같은 경우에 선거인단 확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40, 50대 중장년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화를 하다 보니까 낮에 전화를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20, 30대가 거의 없었었고 대부분이 40, 50대가 전화를 받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0, 50대를 중심으로 해서 공천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균형하게 선거인단이 구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는데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평균 투표율이 50% 정도밖에 안 됐었고,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20%대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20%밖에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국민 경선이다. 그러면 광범위한 경선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라도 몇 가지 문제점을 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여성이 경선에 참여한 곳이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8곳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경선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미 벌써 여성들은 경선을 하면 우리에게 불리하겠구나. 아까 잠깐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선이 신인들을 제대로 배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인들의 경우에는 경선을 거의 통과할 수가 없고, 그러자니 차라리 출마하지 말자.
이런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성이 8곳밖에 출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2곳밖에 통과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조한 공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선 참여율 열릴이랑 9.5%고요. 경선 통과율 2.4%밖에 안 됩니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13.3%였고 공천 통과율 0%가 제가 잠깐 아무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의 경우에 17대의 경우에는 3일밖에 운동기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사람만이 당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구 관리에만 힘쓰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성에게 유리한 공천제도는 무엇인가? 제가 좀 봤었을 때 상향식 공천제도, 하향식 공천제도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규정화되어 있고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엄격한 관료제적 방식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공심위에서 어떻게 심사를 할 건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여성들을 심사하고 모든 후보들을 심사해서 기준에 맞게 공천이 이루어지게 되는, 외국의 경우에는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하게 될 때 신문 같은 데다가 공천을 공고를 합니다. 니네 출마하고 싶다는 데라.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것이 훨씬 몇 개월 전에 이루어져서 심사기준 양국 곳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공정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게임 속에서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조치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중앙집권식 선거제도가 공천제도가 비밀적인 요소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런 소수자라든지 여성과 같은 어떤 그런 정치에서 약자들을 공천하게 되는 데 있어서 중앙집권적 방식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당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또 정책적인 안배들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될 때 당 중앙에서 결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방식이죠. 이런 전략적 공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여성들한테 가산점을 부여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성들을 할당한다든지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여성들이 이런 것이 없어도 경선을 통해서 통과할 때까지는 당 중앙에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여성들을 많이 공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